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반갑습니다. away from their goodbye. 먹기 어려운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비문학팀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비문학팀과는 저번에 종이기원하고 나서 오래 쉬었습니다. 책도 책인 만큼 묵직한 책이라 그런지 오래 푹 쉬었고, 이번에는 역사란 무엇인가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같이 할 분들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겨울감성 동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군입니다. 모두 오랜만에 뵈서 반갑긴 반가운데요. 이 방송이 제가 책을 출판하고 나서 하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미지 관리해서 저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역사란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책을 첫 번째 재료 확인, 이제 두 번째 재료 손질, 세 번째 요리, 네 번째 맛대마크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재료 확인에서는 우리 신구님이 전체적인 역사학계의 흐름을 엄청난 통찰력으로 꿰뚫어서 이게 카가 전체 역사계에서 어느 위치에 취하고 있는지, 그 앞으로 역사계 전망까지 해서 신구님이 이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재료 손질에서는 우리 동감님께서 아주 책 원문에 충실하게 요약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리에서는 전체적인 감상과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인지 나만의 역사관을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맛대맛에서는 이제 역사를 다룬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신구님의 재료 확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EH카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드워드 헬릿 카라고 불리고, 이제 그 줄여서 EH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리는데, 이분은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거의 그 소련사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 해서 전 14권을 30년간 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련사라는 그 책은 가디언지에서 금세기 한 영국인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저작들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그런 소련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볼셰비키 혁명, 새로운 사회, 이런 많은 역사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책은 오늘 이야기할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1960년대에 출간을 했어요. 모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역사학 이론을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한 거를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이분이 나이가 70세를 앞둔 노인이라고 합니다. 완전. 근데 이 카의 그 마지막 역작이라고 해요. 이 역사 이론서로서 이만큼 이제 널리 읽혀진 책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고 할 만큼 이 책은 정말 가치 있는 책이고, 이 카를 이제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발돋움하게 한 책이다. 사실 역사서라 그러면 되게 그 역사적인 내용, 시대순으로 나열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게 되게 많은데, 정말 역사 자체에 다룬 책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근대 이전에서는 이런 역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중세까지만 해도 이 역사에 대한 왜곡이 엄청 심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근대에 이제 아까 뒤에 말씀드릴 텐데 랑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가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책 소개 먼저 좀 하면요. 이제 이 영화 변호인에서 이제 금소로 등장했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다들 책을 읽은 분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이 변호인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엔 이제 이렇게 금소로 지정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운동하던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읽었던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사실 여기 역사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이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말은 사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책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책이 읽기가 쉽진 않아요. 이제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읽기에 정말 힘든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읽는데 엄청 억지로 막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왜 이렇게 어렵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고, 이제 영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자층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거를 이제 글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국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무슨 처음 보는 역사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넘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 뭐가 뭔지 몰랐지만 그냥 넘겼는데 그런 식으로 읽기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 이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역사학자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역사학자는 어떤 말을 했고 막 나오는데 그 역사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말한 맥락을 모르고 딱 인용한 것만 보니까 좀 아쉽기도 했어. 여기서 이에이치카가 이렇게 소련사를 연구했던 사람, 이쪽에 좀 관련된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배경적인 걸로 해가지고 더 이해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많은 이 역사가들도 다 자기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건너뛰었습니다. 저도. 제가 원래서 글 초반부의 반대측, 그러니까 랑케사학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역사관들을 가진 학자들을 엄청나게 디스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책 초반. 처음부터 강하게 디스하고 나가고. 자기만의 그 신념이 확고한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이 70세라는 나이가 어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점이래요. 지식의 정점이 한 70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저도 교수님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요? 네.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만큼 뇌는 계속 쓰는 만큼 느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그때까지 했는데 진짜 그 특정 학문에 대한 연구를 30년 이상 하면 그게 어느 순간 딱 눈이 트인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트이는 건 좀 늦다. 좀 일찍 트이면 뭐 많이 쓰고 많이 강연도 하고 좋으실 텐데 70세면 체력이 좀 딸리시겠는데? 근데 교수님들 실제로 뭐 얘기를 하시는 거는 강의가 사람들은 주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수님들은 또 맞아. 본인이 연구가 또 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논문으로 말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긴 했지. 네, 그러면 이제 역사학의 흐름을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역사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제대로 역사학이다라는 실제 학문으로 이렇게 발전한 건 근대 이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뭐 유럽이든 이제 중국 뭐 이렇게 봐도 이제 중세사를 봤을 때 유럽은 거의 뭐 중세 가톨릭 교회의 억압이 있었고 뭐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의 엄격한 통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로서의 그 제대로 된 역사가 사실 쓰여지지 못했죠. 고대에서 그래도 이제 중국에는 사마천, 서양 쪽에서는 헤로도토스라는 그런 분이 이제 역사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 이후로 쭉 이제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심하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제대로 이제 역사학이라는 게 생겼고 이제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역사라는 건 사실 우리 그 유물, 유적이나 기록, 사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잖아요. 기록이란 문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 중에서도 사실 왜곡된 기록이 많아요. 사실 제대로 된 기록이 있을까? 여기 이 부분을 우리 1장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는 사실 이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사실 그런 기록도 이제 역사가에 의해서 이제 다른 해석이 쓰여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비교하는 게 그거잖아. 삼국유사랑 삼국사기. 똑같은 그 삼국시대인데 막 그게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이것저것 출처 같이 변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기록 자체를 의심할 만하지. 해석하는 그 역사가도 의심 가지만 기록도 그렇지만 이제 삼국사기를 봤을 때 이 사람, 이 쓴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고려시대 유학자인데 그 묘청의 서영천도 운동이라는 오랜만에 듣는다. 그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는 배우는데 신채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1000년 우리나라 역사 1000년 이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묘청의 되게 진보적인 거지. 운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진압을 하고 보수적인 그런 귀족적인 문화를 만들었고 그분이 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쓸 때 좀 중국 위주의 그런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이제 물론 그 문헌 고증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그런 사상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아요. 그쵸, 많이 들어가긴 하겠다 그런 게. 그 카도 책 속에서 그 어떤 역사가가 쓴 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평가를 하려면 역사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지만 이제 진정한 평가와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김부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사마천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 역사서를 좀 더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좀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 E.H. 칸은 그 전에 이제 랑케라는 사람과의 비교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랑케라는 사람은 이제 역사를 이제 과거 뭐 실증주의 학파 해가지고 이제 과거를 원래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준 게 이제 역사가의 임무다. 실증주의?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 실증주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발전하거나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리저리 변화할 따름이며 물질적 진보는 인정하나 정신적인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예로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뭐 2000년 전에 뭐 오래 전에 예수나 뭐 석가, 공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사람이 그런 현인이 없냐? 뭐 그런 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랑케를 추종하면 그 시대에 있는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살면 되니까 뭐 역사의 진보는 없다라고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증주의가 또 진보는 없다로 또 이어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렇죠. 제가 5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이 랑케의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영역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E.H. 카의 역사관은 이제 랑케랑 비교를 해서 이제 뭐 고증이라든지 수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사실적인 역사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가 나는 100%의 사실적인 역사를 썼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무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근의 현대의 역사 같은 경우도 뭐 사람마다 그 사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뭐 박정희라든지 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다르게 보듯이.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가 살았던 뭐 시대적 상황이나 뭐 환경, 뭐 생각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 E.H. 카의 역사관이죠. 주변에서 여기까지인가요? 네, 우선 뭐 이런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해놨는데. 근데 우선 책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 E.H. 카 말고 사실 외국에 우리가 역사가 아는 사람이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사실 뭐 역사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네. 역사가 중에 뭐 유명한 사람 하나 그러면 뭐 지금 뭐 역사전의 그날에 나오는 뭐 그런 교수님 뭐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같은 분 그렇게 가서 네 예전에 그 실증주의 사학 하던 그 이병도라는 분, 그 친일파라고 불리는데 그런 분이 뭐 역사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 신채호라는 분을 알아서 그분의 말만 계속 들으면 되게 민족주의 사학에 되게 빠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E.H. 카만 하니까 서양의 역사의 대부분은 E.H. 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이 되게 이때도 나이 드셨지만 되게 61년이면 되게 옛날에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의 또 대세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 이 역사학 개론에서는 이제 이 EH카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고. 아직은 또 이어오는 거 없네. 이거 외국에도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가 인기 많이 있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인기가 또 최근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이제 이 영국 책이기 때문에 영국에는 물론 인기 많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변호인 이후로 또 최근에 갑자기 인기가 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EH카의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될 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처음 배우던 것 같아요. EH카와 랑케의 두 가지 의견을 이렇게 써놓고 그 각자의 주장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 통해 EH카의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궁금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비문학 지문으로 봤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비문학 지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게 역사를 알려면 또 그걸 기술한 역사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우리도 책을 알려면 그 작가를 아는 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진짜 책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재료 손질을 우리 동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역사가 그의 사실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사회와 개인, 세 번째 장에서 역사과 그리고 도덕, 네 번째 장에서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다섯 번째 장에서 진보로서의 역사, 여섯 번째 장에서는 지평선의 확대라는 이런 챕터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요. 까치 책 읽으신 거죠? 까치 출판사.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2판 선문이 포함된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처음에 어떤 번역이 되어 있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막 판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책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가 없고요. 저는 그냥 흥신문화사를 읽었는데 6장이 넓어지는 지평선이었거든요. 근데 지평선 확대라고 해서 딱 그 부분이 딱 달라서 그냥 한번 여쭤봤어. EH카가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역사의 가치관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역사의 혹은 역사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그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라는 생각을 EH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음을 들었을 때 EH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그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EH카는 첫 번째 장에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역사가에 있어서 정확성은 단지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 이것조차도 해내지 못하면 역사가로서의 기본 자질은 없는 거지만 또 그것만으로 역사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또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옛날에 기존 자료들을 어떻게 읽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역사가라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실수하면 역사가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자질인 것 같고 이제 역사적 사실을 어떤 것을 고를까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서의 지위는 이제 동시대의 다른 역사가들의 인정 여부겠죠. 이게 미래나 과거의 역사가들의 선택은 현재의 역사가들의 선택에 의해서 좀 부정되거나 옹호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다른 역사가들의 인정 여부라고 했던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역사가가 결국에 자신의 역사관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그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읽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역사관을 좀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장하는 역사관이 옳다라는 걸 사실 증명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더라도 엄격하게 얘기를 했을 때 동시대 역사가들에게 널리 인정받은 사실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EH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가들의 위상을 좀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후대에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되게 높게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1장 얘기 좀 더 하면 1장에서는 이제 랑케삭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 종이가 정말 종이의 발명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세계에. 맞아요. 근데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사실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사와 중세사의 기록은 되게 빈틈이 많다라고 카가 얘기를 하고, 이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제에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객관적이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로만 기술하려고 했던 독일의 역사가 델링거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가 자신의 스승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랑케삭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분은 불완전한 자료들로는 글을 절대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자료들은 항상 불완전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 그대로를 기술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는 진짜 근거 없는 사이비 종교와 같다라는 비판까지 하면서 되게 신랄한 독서를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결국에 첫 번째 장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준 잠정적인 해석에서 출발하며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를 지속한다. 그래서 이 의견을 잘 정리한 게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 1장에서 사실에 대한 비유를 든 게 되게 좀 재치 있던 거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이란 결코 생선가게의 좌판 위에 놓인 생선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이란 때때로 근접할 수도 없는 넓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같은 것이다. 역사가가 무엇을 잡느냐 하는 데는 우연도 작용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바다의 어디쯤에서 낚시질을 하느냐, 어떤 낚시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여튼 이게 사실에 대한 EH카의 생각을 이제 나타낸 건데, 이해가 되게 재밌죠? 생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생선이 있긴 있는데 갑판대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 헤엄쳐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서 잡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 저는 그 1장에서 이제 1장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역사가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역사하면 막 뭔가 암기를 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청산리 전투를 좀 크게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사 이제 전쟁에서 크게 이긴 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체 사상 해서 보천보 전투라 해서 김일성이 이제 뭐 크게 활약한 그걸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시대의 뭐 5.16 군사 정변 이런 거를 예전에는 군사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박정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배웠지만
뭐 지금은 이제 군사 정변 뭐 이렇게 바뀌어 쿠데타라고.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광주 사태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역사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일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가장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영화 광해를 보고 나서, 그때 영화 광해하고 나서 되게 광해에 대한 평가가 막 얄밉다는 평가가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즉 평가를 뭐 여러 왕들이 다 평가를 다르게 받는 건 이해를 하는데, 광해는 이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군으로. 그렇죠. 그 광해군의 연산군이라고 아예 이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정말 극단적으로 광해를 이제 다시 재조명하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름까지 다시 왕 이름을 해줘야 된다. 되게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왕조 중에서 전쟁당한 왕도 많고 이상한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을 다 뿌리치고 불명예 전당에 이제 군 이름을 다 올라갔는데 그거 다시 바꿔줘야 되나? 재조명이 다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까지는 또 나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미 조선왕조실록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고 그거를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웃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 건데 또 어떻게 건드냐. 근데 그런 게 변경된 사례도 꽤 있어요. 그 단종 있잖아요. 단종이 예전에는 노상군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숙종 시대 때인가 그때 돼서야 이제 그 숙종은 한참 몇백 년 뒤인데 그때에서야 이제 단종으로 추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저는 광해군도 지금이라도 뭐 몇백 년 지나긴 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중립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게 역사랑이 되게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보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계속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장이 거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장은 따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2, 3, 4, 5, 6장은 5장은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5장이 되게 읽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나머지 전체 2, 3, 4, 5, 6장에 대한 내용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되게 재밌는 건 역사를 역사가로서 진짜 처음 유명해졌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과거로 돌아갔어요. 헤로도토스. 네, 헤로도토스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헤로도토스조차도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를 언급하지 않아서 무쇠 비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EH카도 교수를 역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점에 관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의 사건의 하나의 원인만을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점은 진짜 운이 좋아봤자 C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대답은 여러 가지의 원인 중에서 더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역사가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원인들조차도 특정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탐구 과정을 끝이 없네. 네, 그런 탐구 과정을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라는 챕터를 보고 이게 거의 과학에 관련된 학문이랑 비슷하다. 사회과학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EH카는 역사가 사회과학과는 좀 구분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책 전체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다시 좀 책 내용으로 돌아오면 EH카의 시대에 있어서 인과적인 연구 방법은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원인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없어진다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게 완전히 운명론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EH카의 역사관은 한 사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였는데
한 사건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왜 그것이 발생했냐라는 인과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기능주의적 연구 방법에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사실이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갑자기 비역사적인 사실로 평가되었던 것들이 어떤 사건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될 사건의 발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이에이치카는 책 속에서 승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원인 탐구 과정,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또 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 좀 민감해하기도 했지만 그것들까지 다 얘기를 하기에는 또 카 스스로도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카는 원인이라는 얘기를 쓰는 걸 좀 꺼려했지만 당대 이 시대의 학계에서는 원인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썼다고 하니까 그건 카도 수용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감님이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역사는 필연성이 있다. 거기서 예를 드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히틀러 개인적인 것 때문이다. 그럼 만약에 히틀러가 없었으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히틀러가 없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결국 정확한 1대1 관계는 아닌데 그걸 또 역사가 해석하고 가치 판단이 부여되어 있는 거라는 의미가 되게 큰 거죠. 네, 그게 사실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했지만 카이사르 혼자 건넌 게 아니고 수많은 장병들을 거느리고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 역사에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제 로마의 체제가 바뀌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사에 개인과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도 카가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와 개인은 정말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카 시대에 있어서 상식적인 역사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역사를 개인에 의해서 쓰인, 그리고 특정 개인에 관한 어떤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는 이런 카 시대의 상식적인 역사관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자신이 연구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한 후에 이제 그의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야만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역사가가 자신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환경 등을 잘 고려를 해서 역사를 기술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E.H. 칸은 책 속에서 진짜로 많은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찾다가도 책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어려울 정도였는데 인용한 거 찾으면 안 돼. 네. 그래서 마르크스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소련사 연구하시던 분이랑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책 전반에 있어서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게 제목이 좀 이상했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역사가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책 내용이 계속 역사가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서 되게 여러 가지 역사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의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해서 책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만 얘기를 하면,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좀 많이 중요시한 인용 글이에요. 역사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전투를 벌이지도 않는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소유하고 싸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인간, 즉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고 막 과거에 있던 일을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역사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히틀러 얘기도 하셨는데 위인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인을 그냥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태어날 때 그 속했던 사회에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난 거라고 보고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고 그리고 세계의 모습과 인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건 후대에 관한 얘기겠죠. 그런 사회 세력의 대변자이자 창조자인 탁월한 개인으로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칸은 사회와 개인의 대립을 가정한 게 아니라 상호 과정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개인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개인들이 다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하나의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와 과거의 사회 사이의 대화라고 역사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되게 편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계속 취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와 개인 중에서도 하나 고르라면 되게 힘든데 그렇죠. 중간이다. 그래서 우연이냐 필연이냐 했을 때도 중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위치를 애매하게 두면 사실 안정적이잖아요. 모든 값이 있는 것도 할 수 있지. 다 까면서 이제 자기는 안정적인 위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장의 사회와 개인 했을 때도 되게 애매한 게, 역사가를 위주로 보면은 개인이잖아요. 역사가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또 역사가는 또 역사의 산물이다. 이러고 또 역사가도 결국 사회에 속한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이니까 또 사회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논의가 이제 중심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또 사회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뭐 닭과 달걀의 문제와 비슷하다. 약간의 비유를 섞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마지막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결말을 내고, 우연과 필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그래서 필연으로 한 사람 까고 우연이라고 한 사람 까면서, 우연이라고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1대1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1대1 아니야 그러면 딴 사람이 그러면 되게 원인이 많다는 거는 결국 그냥 우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우연이 원인이 막 100만 개면 되면은 사실 그 원인이 그냥 모두가 원인이면 그냥 우연히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 던져주면서 또 그거를 또 까는 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를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지적 생명력이 나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틀렸다고는 안 해요. 틀렸다고 안 하고 넌 게으른 거야. 좀 더 찾아서 뭔가 의미 부여하는 이 다리로서의 역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했다. 이거 정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넌 틀렸다, 넌 맞았다를 넘어서 그냥 너 게으르다 이 정도로 넘어가니까 1대1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회의주의적인 그런 우연도 아니고, 해석과 연계가 되어 있어. 이 정도 넘어가서 안정적인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근데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사의 필연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최대한 이제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역사는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우연이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좀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에서 사실 우연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물론 다 필연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연적인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있긴 해요. 그쵸. 책에서도 나오지만 레닌이 그렇게 50대 초반에 간 것도 우연인데, 그것도 이제 필연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 교수로서의 카가 학점을 매기는 방식에 대한 게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카는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 원인에 대한 탐구를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비판을 했었던 거죠. 게으르다. 더 연구를 해보지 그랬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학문을 가를 때 저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 학문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라는 그런 구분이 엄청나게 중요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거라고 하면 저는 예술도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역사랑 과학에 관련된, 그러니까 역사가 과학인지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카도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카도 이제 카가 살았던 세상이 과학적인 증명 같은 것들이 엄청 중요시 되던 사회이기 때문에 카는 과학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느 순간 정적이고 초시간적인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와 과학은 비슷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만 랑케가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들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역사도 변화하고 발전의 과정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와 과학 간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연관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같은 점,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학의 진화는 역사에서의 진보를 확증했고 보완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가설들이 역사를 연구를 할 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더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책의 핵심되는 내용만 읽으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장까지는 6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라이트하게 읽으실 분들은 1장의 내용은 사실 정말 재밌어서 1장을 좀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1장만 읽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카의 전반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근거들은 5장 그리고 역사가들이 이제 지향해야 될 점, 역사가 발전해야 될 방향 같은 걸 제시한 측면에서의 6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자신이 원하는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첨언하면 1장과 5장, 그러니까 1장에서는 뭔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2장, 3장, 4장 하면 이것저것 덧붙잖아요. 맞아요. 근데 5장은 좀 더 넓게 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1장만 보면은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이에치카의 주장이 뭔지 알 수 있는데 5장을 보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1장은 그냥 암기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라면 5장에서는 진보로서의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진보하고 있는가 아닌가, 진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게 역사란 과거의 여러 사건과 차차 나타나는 미래의 여러 목적 간의 대화라고 불렀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 앞에 바로 나온 게 1장에서 우리가 말했던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했던 거를 한번 자기가 되짚으면서 이렇게 부르면 더 정확하다 라고 해서 비슷한 뉘앙스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의 선택이나 둘 다 새로운 목표의 점진적인 출현에 따라서 진화해 간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되게 합리화, 짜깁기, 의미 부여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회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실정주의보다는 더 역사 이런 우연성을 더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되게 나름대로 해석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이란
책에서 보면 정말 후추 하나로 뭐 우리 시대가 바뀐 거, 석유 하나, 보석 하나로 설명이 다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해서 민주주의로 다 풀어나간 사람 많고, 경제라는 그 꼬챙이 하나로 다 깬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는 아니지만 요즘에 인기가 많이 한 뭐 최사랑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모든 정치 구조 같은 걸 하나의 자기 기준으로 뭔가 깨잖아요. 비판도 많이 받지만 요즘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쫙 배열을 다시 할 수 있은, 요즘은 좀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5장도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생각하기는. 말씀드리자면 저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간 세상의 진보는 현존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지 않고 제도와 그것을 떠받치는 은폐된 가설의 근본적인 도전을 감행한 인간의 대담한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금서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소련사 위주를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공주의를 표방하던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관련성 때문에 금서로 지정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 그런 예전에 그런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그 진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의 대담한 결의, 뭐 예를 들어 4.19 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3.1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바뀔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권력자들은 그런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금소로 지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특정 부분을 읽고서는 독재자가 이 책을 왜 싫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도덕에 관한 얘기를 이제 책에서 또 하는데, 헨리 8세의 얘기를 해요.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바람을 핀 걸로 좀 유명하고, 그때는 카톨릭에서 재혼, 이혼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국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또 그 시대를 흔들었던 인물인데, 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행동이 이제 공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그거는 선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도 그 도덕적인 가치관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역사가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의 업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너무 독재자들의 그런 업적을 포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독재자가 비도덕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고인물이 썩어서 생긴 거지, 독재자가 무조건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독재자가 무조건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과 우리가 진보라고 했을 때 좀 더 정치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정에서 민주적으로 갓쓴 게 진보라고 봤을 때는 진보 싫어하겠지? 그런 독재자의 입장에서. 근데 또 진보를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발달하고 과학적 진보를 이뤘다 그러면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진보란 말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진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미래의 여러 목적 간의 대화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실제 요리에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 이제 실제 요리에서 전체적인 감상으로 한 번씩 간단 얘기해볼까요? 전체적인 감상에서 책이 우선 어렵긴 어렵죠. 근데 어렵긴 어려운데 맨날 비문학 지문으로도 보고, 사실 중간중간에 뭐 억지로든 뭐다 읽은 적이 있긴 있으니까 걷어내고 읽긴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항상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나 그런 뭐 부처 같은 사람이 왜 지금 태어나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961년 이 옛날에 나온, 영국에서 나온 거 말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뭐 신채호는 이렇게 말했고 박은식 이렇게 말했고 라는 식으로 해주면서 이제 진짜 이런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개정판을 넘어서 뭐 현대판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들더라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하다 지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읽기 쉽게 쓴 그런 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상 저한테도 그렇고 역사를 아는 사람 누가 있으면 EH 카밖에 몰라. 근데 그냥 딱 말했을 때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감님? 저는 처음엔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저는 독서를 날리는 책은 처음 봐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책은 처음 봤어요. 상대 측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는 책은 또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재밌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인용을 계속하고 의견이 계속 이게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다도 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EH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 자체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표면적인 부분들만 얻어가도 그래도 생각보다 본인의 역사관을 수립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네, 저는 뭐 이 책이 사실 뭐 학생 때라든지 이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뭐 이게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역사가 쓴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역사 공부는 과연 올바른 역사인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정말 내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어쨌든 정말 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별로 믿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얘가 깠던 그 랑케의 실증주의보다는 훨씬 더 이해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좋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별로였는지 나눠보면 더 뭔가 명확히 잡힐 것 같습니다. 우선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동감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역사가 이제 개인에 의해서 쓰였다. 그러니까 역사가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라는 걸 이제 듣고 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이제 역사를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일괄적으로 가르친다는 행동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개인들은 이제 사회 속에서 자라고 배운다라고 이해식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개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의 교과서 그리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대중들에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 책에서 개인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지금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건 아까 진보로서 역사에서 결국 미래의 여러 목적간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시민들 교양을 막 키워주려고 역사를 막 한다기보다는 정치를 이제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좀 그때그때 딱딱 말 잘 듣는 게 좋겠지. 약간 해결을 시켜가지고 그때 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뭐 급하게 뭔가 해야 될 때는 좀 그냥 좀 잔소리 말고 빨리 따라왔으면 좋겠을 때가 있고 좀 더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좀 여유있게 뭔가 할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완전 머리 빈 사람들 아니니까는
다양성이랑 그 다양성 다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토론했던 것 중에서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 쓰지 말자는 얘기 알아요?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 그렇죠? 남북국이란 말을 써야지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통일신라에서 신라는 통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완전 다른 거를 요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그냥 신라 시대야. 통일신라가 아니라 그냥 신라 시대고 신라 위에 발해가 있으니까 발해가 있고 신라가 있고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지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면 안 되라는 걸 봤어요. 저 그거 본 거 같아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준비할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최근에 뭐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역사 교사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랬어.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뭐야? 통일신라라는 말을 피하고 있는 건 사실이래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교과서 통일신라라고 하고 어느 교과서 남북시대라고 했어. 통일신라는 말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 그러면 되게 혼란스럽겠다. 애들이 뭘 판단하겠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역사관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이런 잦은 줄기들이 막 흩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이 들었고 이 역사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른 인상이 생겼는데 열어볼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일단은 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패스한다면 저도 여기서 이제 4장인가 나오는데, 뭐, 역사의 가정, 뭐, 만약에라는 가정,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광개토대왕이, 뭐, 계속 살아있어서, 뭐,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역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명언 중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뭐 이런 명언이 있긴 있는데 머리 굴리긴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만약이란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따라 이제 그 나라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또 생각하면 해본 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제 왕들 중에 제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우리. 선조. 저도 선조. 보통 이제 뭐, 연산군 이런 사람 빼고 이제 선조, 인조 이렇게 두 명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조도 그렇지만 저는 인조 이 사람을 봅니다. 왜냐면. 광해를 끌어들여서?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제 병잡을 하는 뭐 이렇게 일으키는 주 장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이제 그 아들이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에 이제 볼모로 끌려서 독살설? 네, 그 독살설. 그거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세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소현세자가 정말 청나라에 가서 정말 문물들 같은 거 받아보면서 엄청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봤었거든요. 소현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그 왕들 중에 그 궁궐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 궁궐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청나라까지 가보고 많은 문물도 익히고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독살됐다는 게 해보면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이런 어찌 보면 우연적인 요소인데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보면 되게 재밌죠. 이런 사례들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사례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재밌겠구나. 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정면에서 보는 거랑 사이드에서 보는 거랑 산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건네는데 그 뒤에 결정타 하나가 근데 그렇다고 산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편협한 시각 갖고 있고 자기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역사가의 해석의 관점을 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역사가 보는 거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막 뒷산 갔다가 그렇다고 이제 또 그런 코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결국 역사적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자기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막 하지만 또 역사가 사실이 또 없는 건 아니다. 이걸 또 같이 가져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예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랑케사학을 비판하는,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그 EH카의 주장에 대해서 확 설득이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에 관한 얘기인데, 그 종교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된 역사들을 봤을 때 그 당시 현존했던 문서들에 대한 숭배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데, 핵심이 되었던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내려오는 역사만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에는 정말로 최적이지 않을까. 그 글을 썼던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세태를 비난하는 게 되게 확 설득력이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 굴리기, 사고력 쌓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다양하면 재밌긴 한데, 그거를 뭔가 정리해야 되고 그걸로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는 그런 학회 사람들한테는 죽어나는 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편하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을 이제 이겨내기가 힘든 거지. 요즘은 계속 다양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책을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논의 속에서 사실 먹고 먹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모임했을 때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책 그때 갖고 왔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좋은 말이지, 되게 따뜻한 말이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고, 역사가 또 다양한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따뜻한 말인데, 변호사 같은 사람이 논증적으로 파고들면 허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립해야 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 변호사나 판사는 옳다 그르다, 너 1년, 너 사형 이런 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1년 하냐 2년 하냐가 문제인데,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도덕 공동체, 선. 근데 판결 내리고 정말 변호사가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막 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그 교양으로 쌓긴 되게 좋은데, 진짜로 뭔가 내가 역사를, 사건을 적긴 적어야 돼. 근데 한 사건에 대해서 10가지를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머리가 빠개지겠다. 그럴 땐 차라리 이렇게처럼 기록된 걸 보는,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하나의 그걸 근거로 삼고 나열해버리고 주석 하나 달아주면 차라리 편하겠다 생각을 하기도 해서 약간 이해는 갔어요. 그냥 그런 기준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칸은 비판하잖아요. 이건 백과사전 쓰는 게 아니다. 맞아. 또 안한테 개그를 다 그러고, 너무 딱딱하다 그러고. 그래서 되게 참신하게 비판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책을 읽는데 계속 들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의 정말 자기의 주장이 확실히 들어간 거는 1장 같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뭔가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읽기 힘든 사람들은 한 1장만 딱 읽기를 추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역사가 중심으로 결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역사가에 대한 의미가 되게 많이 강조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되게 우리 실질적으로 보는 게 그런 악마의 편집이라고, TV 기록하는 사람. 이것도 결국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결국 주관성에 들어가는데, 주관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되게 신선했어. 그러니까 선택의 주관성. 저도 이거 결국 2시간 하면 한 30분 잘라야 된단 말이죠. 뭘 자르냐라는 선택의 주관성 하나랑, 또 그걸 듣고서 해석의 주관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관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도 문제고, 또 그걸 선택된 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도 문제고, 정말 끝이 없구나, 정말 이제 어렵구나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역사가에, 이 사람 역사 교수고 만약에 역사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의를 계속 주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나의 역사, 내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EH카의 너무 일방적인 입장만 들어서 좀 랑케 사학이 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책이 설득력이
썼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역사가들이 정말 자신의 관점, 자신이 이제 생활해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주관적으로 선택된 그런 개개인의 역사들이 수많은 개개인의 역사들과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자의 역사? 네. 그러니까 역사들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역사가들 중에서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공부가 네.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역사에 대한 정의는 바로 그런 것이고 역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조선왕조실록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데 조선왕조실록 엄청 재밌어요. 성실히 기록해서.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료적 가치가 엄청 높은 네, 책이죠. 왕이 야, 이 얘기는 빼. 그럼 왕이 이 얘기는 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게 네, 기록하는 게 너무 정말 역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책이 없대요. 네, 그렇게 기술한 역사책이 없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럴 거예요. 그 왕이 그런 역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후세에 자기가 어떻게 평가될지 다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위정자들도 다 현재의 자신이 이제 어떻게 평가될지가 중요하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후대에 맡기고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잘 고증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후대에 잘 전달해주는 게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현재 위정자들이 자신에 대한 것들은 좀 버리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공론화돼서 뭔가 각기 그 시대에 뭔가 이슈화 되고 그런 걸 약간 중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그때의 대세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개인적인 모든 가치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걸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좋은 것만 받아들인 거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란 말이 이 수많은 중에서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데 그 말이 잠깐 나왔어요. 소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나오는 거 그거랑 유일하게 객관적인 건 시간 순서밖에 없다.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밖에 없단 말도 여기 잠깐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 누가 죽고 누가 살고 이렇게 딱딱 정해진 거 외에는 객관적인 거 하나도 없다, 믿을만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골라서 쏙쏙 받아 먹고 나서 제가 내 생각하는 역사는 의미 부여의 산물이다. 자기 합리화의 끝장 같은 느낌? 이제 그 합리화를 이제 누가 하냐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동감님에다 좀 덧붙이면 대세적인 역사관과 나의 개인적 역사관이 달라도 나는 내 개인적인 역사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만 좀 더 완전 해체해버리는 거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내가 싫으면 우선 시험 보긴 봐야 되지만 그냥 나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좀 더 카의 이 역사가의 해설보다 좀 더 나아가는 역사가가 아닌 사람도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역사 거기까지 한번 좀 더 나아가서 완전 해체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맛대맛. 그래서 꼭 역사책 중에 얘기할 필요 없고 영화도 그렇고 그냥 아는 매체도 그렇고 이 역사랑 무엇인가를 같이 보거나 하면 좋을 작품? 하나씩 얘기해 줄까요? 저는 우선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유시민 씨가 쓴 내 머리로 생각한 역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쓴 지가 10년 넘게 된 책인데 이분이 이제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유시민 씨가 엄청 감명 깊게 읽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나도 그런 비슷한 역사서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이 서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좀 읽기 쉽고 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청소년이라든지 이 책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기 좀 힘들다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역사 전쟁이라는 그 심용환 씨의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 좀 국정화 그런 교과서 관련해서 엄청 비판하는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네,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책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엄청 자세하게 좀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역사 전쟁? 네, 책이 엄청 굵은데 역사 그 논쟁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네, 엄청 그 뉴라이트 뭐 그런 사건부터 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요즘 거 다루고 있습니다. 동감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 채널 역사 2 시리즈를 엄청 추천하고요. 다 1까지만 봤는데. 네, 일단 역사 2 시리즈를 엄청나게. 맞아, 구성이 되게 재밌게 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하기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설민석 씨가 쓴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권이 그나마 한 권은 한국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난 후에 이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민석 씨의 조선왕조실록을 한 권을 골랐고 그 역사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들을 아주 부분 세세하게 다룬 부분도 있고 크게 담은 부분들도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권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선왕조실록은 실록인데 저는 사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만화로 된 거 그거를 장기간 거쳐서 좀 재밌게 봤는데 그거 보고 설민석 씨 거 보니까 너무 얕았어. 그러니까 사실 한 권에 그 다룬다는 자체가 어떻게 한 권에 다루지? 만화로 돼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되게 구성은 되게 마인드맵도 있고 되게 재밌게 했는데 아까 추천하셨으니까 저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만화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 보기도 재밌고 무슨 사람들 얼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같이 나름의 성격이랑 매치를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도 남고 이래서 재미는 있었어요. 약간 권수가 많아서 힘들긴 했는데 왕마다 다 이렇게 권수가 다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그 약간 두께가 왕마다 달라. 비중 세종이랑 두껍고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추천하고 또 저도 유시민 씨 책 중에 나의 한국 현대사 그거를 전에 모임 때도 한번 역사 모임 때도 갖고 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추천하신 책이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도 나의 한국 현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완전 해체 말했잖아요. 유시민 씨가 역사가나 역사 교수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내가 생각하는 역사는 이런 거야라고 막 하잖아요. 신군님이 같이 말해서 뭐 정치적 색깔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역사책 했으면 되게 이게 공인된 역사책을 되게 많이 하잖아. 모든 사건 같은 거나 다 이거는 지금의 지식이야 정보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많은데 이분 나의 제목부터가 딱 나의 이런 몸장의 한국현대사 신군의 한국현대사 감동의 동감의 한국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책이라서 제목부터 이게 좀 의도가 마음에 들어서 이 두 책을 추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박웅현 씨 약간 전환점에 대해서 강의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그걸 설명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환점은 돌아보면 있다, 앞에는 없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나중에 뭔가 큰 사건이 생기고 그게 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막 기대를 하지만 그런 건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나한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다. 그게 전환점이다.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TV에 나오게 돼. 그럼 그때 지금 방송하는 게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걸 전환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더 좋은 스튜디오, 더 좋은 마이크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거에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현재와의 이 관련성 속에서 그게 전환점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을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든 과거가 있고 앞으로 나의 모습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과거랑 만나야 되고 이 얘기가 옛날에 들은 강의인데 이 준비하면서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역사의 의미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